1808년 로마 보르게세 궁전. 한 여인이 거의 벗은 채로 대리석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 28. 당대 유럽 최고의 조각가 카노바가 정으로 대리석을 깎아내며 그녀의 완벽한 몸을 영원 속에 새겨넣고 있습니다. 공작 부인, 이렇게 노출이 심한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여인이 관능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작업실이 충분히 따뜻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폴린 보나파르트. 유럽을 정복한 황제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당대 최고의 미녀이자 최악의 스캔들 메이커였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움과 방종, 사치와 충성 사이를 오간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780년 10월 20일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의 작은 마을 아작시오에서 폴린 보나파르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카를로 보나파르트는 몰락한 이탈리아계 귀족이었고 어머니 레티치아는 13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폴린은 8명의 남매 중 6째였고 무엇보다 그녀보다 11살 위인 오빠 나폴레옹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폴린의 미모는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검은 머리에 깊은 갈색 눈, 완벽한 피부를 가진 그녀는 13살 무렵 이미 완성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큼이나 그녀의 성격도 강렬했습니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었죠. 어머니 레티치아는 딸의 이런 성격을 걱정했지만 오빠 나폴레옹은 폴린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1793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나파르트 가문은 코르시카를 떠나 프랑스 본토 마르세유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폴린의 나이 13살. 가족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때로는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나폴레옹은 군대에서 승승장구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1795년 나폴레옹이 파리의 왕당파 반란을 진압하며 장군으로 승진하자 보나파르트 가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5살의 폴린은 파리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사교계에 데뷔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파리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구애했지만 나폴레옹은 여동생의 결혼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1797년 17살의 폴린은 장군 빅토르 에마뉘엘 르클레르를 만났습니다. 금발에 잘생긴 르클레르는 나폴레옹의 부관이자 신임받는 장교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결혼을 허락했고 1797년 6월 14일 폴린과 르클레르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초 폴린은 비교적 얌전한 군인 아내였습니다. 1798년 아들 데르미드를 낳았고 남편을 따라 이탈리아 전선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그녀의 방종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와 무도회를 즐겼고 사치스러운 옷과 보석을 좋아했으며 남편 외의 남성들과도 거리낌 없이 교제했습니다. 1801년 나폴레옹은 메제 르클레르 장군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카리브해의 프랑스 식민지 산토 도밍고 현재의 아이티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났고 투생 루베르티르가 이끄는 흑인 해방군이 프랑스 지배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르클레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1살의 폴린도 남편을 따라 산토 도밍고로 가야 했습니다. 폴린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사교계를 떠나 미개한 식민지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나폴레옹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1802년 1월 폴린은 3살배기 아들 데르미드와 함께 산토 도밍고로 떠났습니다. 배에는 프랑스군 3만 명이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산토 도밍고의 열대 기후는 유럽인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황열병이 프랑스군을 휩쓸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병사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게릴라전을 벌이는 해방군도 프랑스군을 괴롭혔습니다. 르클레르 장군은 잔혹한 진압 작전을 펼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폴린은 총독 관저에 갇혀 지냈습니다. 파리에서 가져온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며 버텼지만 주변에서는 매일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르클레르는 점점 잔혹해졌고 흑인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에게 산 사람을 물어뜯게 하는 끔찍한 처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폴리는 이 공포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장교들과 연문설이 돌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1802년 11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르클레르가 황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폴리는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이기적이던 그녀가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열흘 만에 르클레르는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직전 그는 폴린에게 자신의 심장을 꺼내 프랑스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폴린은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의사가 르클레르의 시신에서 심장을 적출했고 폴린은 그것을 작은 은제함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1803년 1월 그녀는 아들 데르미드, 남편의 시신, 그리고 은제함에 담긴 심장을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귀국 중에 어린 아들 데르미드가 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2살의 폴리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심장을 품에 안고 몽마르트르 묘지에 르클레르를 묻었습니다. 과부가 된 폴리는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파리 사교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고 방종했습니다. 폴린의 미모는 23세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비너스의 재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투명한 미즐린 드레스를 입고 속살이 비치게 했고 가슴을 깊이 파인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폴린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연애 스캔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의 침실을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파리를 떠돌았습니다. 장군들, 외교관들, 귀족들, 심지어 배우들까지. 폴린은 거리낌 없이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무도회에서 한 부인이 폴린에게 물었습니다. 공작 부인 나폴레옹 황제의 장군들 중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폴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생긴 정도는 어둠 속에서는 다 똑같지 않나요? 이런 대담한 발언들이 파리 사교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나폴레옹은 여동생의 행실에 화가 났지만 폴린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1803년 나폴레옹은 여동생을 다시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대귀족 카밀로 보르게세 공작이었습니다. 보르게세 가문은 로마의 명문 귀족이었고 카밀로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 카밀로는 폴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지적이지도 않았으며 침대에서도 형편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폴린은 이미 이 결혼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3년 11월 6일 파리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직접 참석했고 파리의 모든 귀족과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23살의 폴린 보나파르트는 보르게세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폴린과 카밀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보르게세 궁전은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저택 중 하나였습니다. 폴린은 이곳에서 황후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밤 파티와 무도회가 열렸고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폴린의 방종은 로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 카밀로가 보는 앞에서 다른 남성들과 공공연히 연문을 벌였습니다. 특히 음악가 블랑지니, 배우 라퐁텐, 그리고 러시아 장군 등과의 스캔들이 유명했습니다. 카밀로는 아내의 불륜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자주 다투었고 결국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여동생과 이혼한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1805년 폴린은 당대 최고의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를 만났습니다. 카노바는 신고 전주의 조각의 거장으로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이 그에게 조각상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폴린은 카노바에게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너스로 표현한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나체로. 당시 귀족 여성이 이렇게 노골적인 누드 조각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노바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폴린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몸을 조각하지 않는다면 예술가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1805년부터 1808년까지 폴린은 수십 번 카노바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벗은 채로 가벼운 천만 걸치고 소파 위에 누워 포즈를 취했습니다. 한 손에는 승리의 사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에도 폴린의 허영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작업실 온도를 매우 높게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우면 피부에 닭살이 돋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아름다운 각도에서 자신을 조각하라고 카노바에게 끊임없이 지시했습니다. 1808년 마침내 조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승리의 비너스로서의 폴린 보나파르트 보르게세. 이것이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높이 200cm, 길이 160cm의 대리석 조각상. 폴린은 반쯤 누워 있었고 가슴은 거의 드러나 있었으며 얼굴은 관능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조각상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대담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 조각상을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파리 사교계는 스캔들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이가 폴린에게 물었습니다. 공작 부인, 어떻게 그렇게 옷을 거의 벗은 채로 조각상의 모델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폴린의 대답은 유명합니다. 작업실이 충분히 따뜻했는걸요.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남편 카밀로가 조각상을 보고 경로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했소? 폴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고 누가 이 조각상을 볼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카밀로는 조각상을 보르게세 궁전의 특별한 방에 보관했고 선택된 손님들에게만 공개했습니다. 조각상 아래에는 회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모든 각도에서 폴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폴린의 허영심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대리석 속에 영원히 보존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실제로 세월이 흘러 폴린의 육체가 늙고 병들어도 대리석 속의 28살 폴린은 영원히 아름다웠습니다. 1810년대에 들어서면서 폴린의 삶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산토 도밍고에서 얻은 열대병의 후유증이 계속되었고 원인 불명의 통증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자궁질환을 의심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폴린은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 각지의 온천을 찾아다녔습니다. 토스카나의 바니, 디루카, 피렌체 근교의 온천, 프랑스의 플롱비에르까지. 그녀는 특제 가마를 만들어 하인들이 들고 다니게 했습니다. 너무 약해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상에서도 폴린의 허영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화려한 잠옷을 입었고 아무리 아파도 화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이 올 때면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누워 있었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참패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대군이 러시아의 혹한 속에서 전멸했고 나폴레옹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813년 유럽연합군이 프랑스를 공격했고 1814년 4월 파리가 함락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퇴위를 강요당했고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로 유배되었습니다. 보나파르트 가족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이때 폴린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이기적이고 방종했던 그녀가 오빠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14년 여름 폴린은 엘바 섬으로 나폴레옹을 방문한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엘바 섬의 나폴레옹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황제는 이제 작은 섬의 통치자에 불과했습니다. 폴린은 오빠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보석을 나폴레옹에게 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귀걸이, 에메랄드 반지까지. 오빠, 이것들을 팔아서 쓰세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겁니다. 나폴레옹은 여동생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폴린, 내 형제자매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진정한 보나파르트의 피를 가졌구나.
1815년 3월 나폴레옹은 엘바를 탈출해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백일 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폴리는 오빠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1815년 6월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최종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더욱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남대서양의 외딴 섬. 폴리는 오빠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영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편지를 보내고 돈을 보냈지만 대부분 영국군에게 압수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후 폴린의 삶도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남편 카밀로는 공식적으로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보르게세 가문은 보나파르트와의 관계를 끊고 싶어 했습니다. 폴린은 로마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피렌체로 갔고 그곳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한때 유럽 최고의 미녀였고 수백 명의 남성들이 그녀를 갈망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821년 5월 5일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리는 오빠의 죽음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몇 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나를 가장 사랑했고 나도 오빠를 가장 사랑했어요. 폴리는 이제 과거의 영광만을 회상하며 살았습니다. 카노바의 조각상 사진을 보며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때때로 거울을 보며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1824년 폴리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병상에 누웠습니다. 의사들은 유방암을 의심했지만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1825년 6월 9일 44살의 폴린 보나파르트가 피렌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순간 그녀의 손에는 오빠 나폴레옹의 초상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첫 남편 르클레르의 심장이 든 은제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한때 유럽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묻혔습니다. 남편 카밀로 보르게세는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폴린의 유산 중 가장 귀중한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카노바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카노바의 승리의 비너스로서의 폴린 보나파르트 보르게세는 로마 보르게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이 조각상을 보러 옵니다. 죽은 지 200년이 지났지만 대리석 속의 폴린은 여전히 28살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폴린 보나파르트는 분명 결점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방종했으며 사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정직했고 사회의 위선을 거부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족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은 권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성이 자신의 몸과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려 할 때 사회가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진정한 사랑과 충성뿐이라는 것. 폴린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로마를 방문하신다면 보르게세 미술관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폴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